정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청년위원회에서 준비한 교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부산 민주당 통틀어서 행정에 관해서는 이 분을 따라올 분이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성환 진행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즐거운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공짜 강의라고 소문이 나서 그러나. 하여튼 이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이랬는데 저녁 식사도 아마 다들 못 하셨을 겁니다. 못 하셨을 건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나 뭐 이런 거 수다 떠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 많은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기분이 좋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준비한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데 우리 청년위원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위원회에서 이런 강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손들었어요. 손들었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삼수 전 부산시의원님은 또 의정 활동을 직접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말 실수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써요. 신경이 너무 쓰이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좀 어설프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두서없는 내용이라도 그대로 좀 받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뭐 부산의 미래, 뭐 부산 살리기 이런 거와 관련돼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이해라는 타이틀은 제가 붙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굴러가고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법 조문이나 이런 거. 그리고 지역정치를 할 때 제가 느꼈던 점이나 뭐 이런 것들, 에피소드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엮어봤는데 내용은 두서없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만 거창해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이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정치 과정은 예산 과정입니다. 돈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치 과정이 예산 과정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원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돈을 통해서 정책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과정과 그 돈의 출처, 지방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 번째 파트로 놓고 어쨌건 지방자치 제도에서 두 톱니바퀴입니다. 두 바퀴죠. 집행부하고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장으로 대표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굴러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했고 지역정치 하다 보면은 지역정치 에피소드 제가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상과 현실 뭐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 다 아실 겁니다. 워낙 태생적으로는 1948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를 했어요. 49년도에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는데 사실상 1961년 5.16으로 이게 지방자치가 무산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까운 지방자치를 우리나라가 운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읍명동장까지 다 선출직으로 뽑았으니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 밑에 바닥까지 하는 지방자치제를 우리나라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한 경험이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건국헌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명시를 하고 지방자치법이 49년도 되고 나서 52년부터는 시읍면의회도 했고요. 읍면장 직선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19 이후 개국 제2공화국 개헌으로 지방자치대 단단체제까지 이렇게 모조리 다 했었죠. 그런데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1961년도에 임시조직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한동안 지방자치가 없었습니다. 쭉 없다가 1988년도에 자치법 7차 개정으로 부활이 시작이 됐고 1991년도에 기초의회, 구의원님들, 구군 의원님들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도에는 광역 지금과 똑같은 지방자치제 단체장까지 포함한 그런 본격적인 현행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5년입니다. 몇 년 됐죠? 30년 됐습니다. 딱. 그래서 올해 아마 10월 27일 날 지방자치의 날일 겁니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올해가 지방자치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 30년 되는 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역은 그렇고요. 지방자치의 이해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 제8장에는 지방자치의 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 이거 말고 뭐 또 두루두루 있는데 그 8장이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117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18조가 지방의회입니다. 수레 양바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이 나중에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의회는 의회를 둔다. 의회 권한, 기타 운영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로 정하는 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내용은 상세하게 기술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8장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제도는 헌법상 있는 그런 조문이고 명확한 조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방의회, 지방자치인데 지금 제9기입니다. 제9기 지방의회인데 현황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개수가 243개가 있어요. 딱 243개다. 그래 광역은 서울특별시부터 시작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시, 군, 구가 226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243개 지방의회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시도의회 보면은 그 구성은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156명.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아마 110명, 12명인가 그래 될 겁니다. 그렇게 많고 경기도가 인구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156명의 시의회가 있고요. 제일 작은 게 아마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광역자치단체긴 한데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20명.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초단체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기능은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의회는 최대가 창원 특례시가 45명으로 제일 많고요. 최소가 울릉군 포함해서 한 54곳, 7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부산도 몇 군데 이런 데 있죠. 강서구도 의원 수가 7명밖에 안 됩니다. 서구도, 중구도 그렇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나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수는 243개다. 그리고 이번에 9기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총 3,865명입니다. 전체 숫자가 여성이 30%, 20, 30대가 10.8%, 초선이 59%. 이런 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현황이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돼서는 쟁점이 많습니다. 제가 제목만 좀 나열을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은데 제일 첫 번째 얘기할 때 매번 나오는 얘기가 지방의 자율성 문제입니다. 자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앞서 보시면은 제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이런 거 분권 논의할 때 그런 제약이 많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사권 이런 것도 없고 조직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사실은 인사나 조직은 지금은 많이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부산시만 해도 부산시장이 다 임명을 합니다. 공무원은. 근데 못하는 자리가 몇 개는 있어요. 아시다시피 행정부시장 저도 경험했지만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중앙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국장급, 실장급들은 자치단체장이 다 합니다. 인사권은 거의 다 이양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의회도 지금 지방의장님들이 이제 지방의회 직원들 인사권 가지는 걸로 지방자치법 개정된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인사권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조직권 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이런 게 미흡합니다. 앞서 보시면은 여기 지방자치단체 할 때 헌법상 조문,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자치입법권의 굉장히 근거법인데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어요. 자치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면 법률하고 대통령령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의 다 위임받은 사무나 이런 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논의 자체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자치입법권을 제정할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것이 분권운동가들의 지금 논의입니다. 화두긴 한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헌법상 규정이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입법권의 문제가 있고 또 요 밑에 열악한 재정인데 자치재정권, 이 돈의 문제가 제일 사실은 큽니다. 내 뒤에 설명이 제가 좀 드리겠지만 지방재정이라는 게 원래 뭐든지 하는지 아까 뭐 정치라는 게 정치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 그랬죠? 예산 과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돈이 결국은 전치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운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 제일 중요한데 재정이 너무 열악해요. 우리나라에 거둬들인 각종 세금 중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국가가 운영하는 자금이 많습니다. 지방은 굉장히 열악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자 같지만 부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법정 경비, 복지비 이런 거 내고 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여기 기초 구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초단체 차원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10억짜리 사업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합니다. 왜냐? 돈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돈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대도시 자치구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권한도 제약되지만 하여튼 그만큼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방 재정이 있고 그 외에 책임성과 투명성, 지역 이기주의가 심하다, 님비 현상 그런 거 하면서 그러면 토고 중심으로 이익을 너무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쟁점 중에 하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입니다. 요즘 여기 부산시에서 시청에서 박경재 시장 많이 붙여놓더만요. 경남 통합 많이 보셨죠, 현수막. 부산 경남 통합 어쩌고 이렇게 분요. 행정체제 개편 논의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돼서 지방화시대 위원장,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님이 지방화시대 위원장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5극 3특 체제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그게 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입니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243개 단체 너무 많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한 7, 80개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자 하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고 지금 논의하는 거는 5극 3특 체제로 해가지고 좀 권역을 묶어서 하자는 건데 5극 3특 체제의 핵심은 행정통합은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일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통합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지금 부산시장하고 울산 경남지사하고 이야기하는 행정통합 문제는 행정통합은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자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마창진, 마산, 창원, 진에 있다가 하나 합쳐가지고 지금 창원이라는 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행정통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 경남하고 합쳐서 행정통합을 하자 이렇게 화두기는 한데 요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긴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 행정통합하는 거는.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나 5극 3특 체제를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과도기라는 겁니다. 우선은 교통망이나 경제통합이나 이런 기능적인 연계고리를 만들어서 가까워지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이후에 그 틀로 해서 나중에 먼 미래에 행정통합을 만들어내자는 게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나 5극 3특 체제와 같은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입니다. 대뜸 행정통합부터 하자 이런 거는 실현도 안 되고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법안이에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논의가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일부가 대도시 자치구제의 문제입니다. 왜 여기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자체제도가 여기가 써놨는데 이 논의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자체 행정체제와 관련돼서는 도 밑에는 시, 군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 행정체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 도 단위 밑에 있는 시, 군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제대로 자기들이 그림 그릴 수 있고 워낙 땅도 넓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도에서 중심을 잡고 행정을 지휘하고 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도 단위 안에 있는 시군은 행정의 역량이 굉장히 뭐 돈도 많고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할 일이 없어요. 시가 다 합니다. 도시계획은 부산시가 다 짜요. 거의 대부분이 부산시가 짭니다. 그리고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재원도 열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자치구 문제는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조금 권역을 만들어서 나누어서 3, 4개로 구분을 해서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같이 역할을 하나로 묶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체계와 관련돼서는 대도시 자치구의 문제가 많이 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아직도 여전히 30년이 됐지만 뭐 연역으로 보면 1949년부터 해서 훨씬 더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시기에 1995년도에 출범한 이후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쟁점들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자치제도에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과정입니다. 정치란 건 예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동안에 돈을 가지고 정책을 수입부터 시작해서 숫자로 계획한 게 예산 편성입니다. 저 밑에 이제 예산 편성 과정은 집행부에서 먼저 편성을 하죠.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예산안을 집행부로 다시 이송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기서 11월 21일까지 이런 거는 다 기초단체 기준입니다. 조금씩 달라요. 광역하고는. 여기는 예산안 의회 제출은 광역자치단체는 50일입니다. 이게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도,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딱 40일 전이죠. 이거는 기초단체. 구군의 경우에는 예산안 의회 제출이 11월 21일까지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예산안 심의 의결은 또 바로 10일 전까지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익년도 새해를 맞기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에 이송되면 의결로 3일 이런 게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지방재정이라는 게 국가재정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뿐이지 자원의 배분 조정 역할, 소득 재분배의 기능, 경제 안정화 기능 이런 거를 똑같이 합니다. 규모는 다를 뿐이지 국가재정 똑같습니다. 국가재정도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설명은 다 안 드릴게요. 뭐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 종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는 이게 뭐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전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국세, 지방세 비교하는 우리나라에는 국세가 14개 있고 지방세 지금 11개 있습니다. 총 25개 세금이 있는데 국세는 뭐 직접세, 간접세, 우리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이런 게 있고 지방세는 광역세, 기초세 이런 게 있는데 도 단위, 그리고 광역시 단위, 자치구 단위 우리 부산을 보면은 부산에는 부산시세, 부산시에서 걷어들일 세금이 9개가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세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는 등록면세하고 재산세. 재산세가 제일 크죠. 재산세 요런 것만 있다. 요런 건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국세하고 지방세를 비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겠지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사무 비중을 보면은요. 일을 어디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국가 사무는요. 63.3%입니다. 국가가 전체 사무의 63.3%를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36.7%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죠.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국세건 지방세건 다 통틀어가지고 일을 63.3% 하니까 돈도 국가에서 63.3% 가지고 지방에 36.7%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일을 그만큼 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가 74.7%를 돈을 가지고 갑니다. 지방이 25.3%를 갖고 가요. 지금 보시면은 75대 25. 이 정도가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입니다. 그만큼 국세가 많아요. 75%. 그래서 지방분권 하면은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재정분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 할 때도 6대 4로 맞춰야 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요원합니다. 요원하고 여전히 아직도 75대 25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제가 알기로는 목표는 7대 3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 이 국세와 지방세 수입 비중에 대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그중에 재정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70%, 지방이 30% 가져가자 얘기했고 원론적으로는 옛날에 보면 6대 4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게 제가 지방 소비세 하는 요 앞에 보시면은 광역시세 이런 거 세목들 있지 않습니까? 세목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주로 보시면은 어디 갔노? 지방 소비세가 눈이 아파가지고 강력시세. 여기 있죠. 네, 지방 소비세 이게 세목으로 지방 소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제가 도입한 겁니다. 이거 지방 소비세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옛날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처음에 이게 세목을 하나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 소비세는 지방세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지방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세가 없었어요. 부가가치세. 우리가 술 마시고 이러면 줄이에 10%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가가치세인데 그거 국세인데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세로 만들어주자고 한 게 지방소비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방세 정책과장 변승환 이렇게 있죠. 2010년도에 이거 만들어요. 지방소비세 법안 국회 통과로 지방재정순 등터요. 이게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당시에 5%를 뚝 떼서 지방소비세라는 지방세목을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이긴 한데 돈이 그 당시에는 2.5조 원 이래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그때 2010년도에 5%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근데 지금은 2023 25.3%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붙는 거에 25.3%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5조, 지방세 전체의 한 22% 차지합니다. 엄청난 세원이죠. 엄청난 세원인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가지고 제가 에피소드로 지방소비세 도입을 할 때 제가 지방세 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요거를 역할을 맡는 주무과장이었어요. 싸우는 카운터파트가 어디입니까? 기재부죠. 기재부인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기재부인데 그때 아마 행정예산심의관 했을 거예요. 지금 송은석
그 국민의힘 대표 우리 카운터파트로 해서 맨날 회의 때 싸우고 그랬어요. 기재부하고. 행안부는 지방편이니까 저희들이 만든 거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재부는 당시에 지방소비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가장 국세 튼튼한 기관세원이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를 떼가지고 왜 지방세를 줘? 못 줘? 이렇게 뭐 치고받고 싸움한 거예요. 막. 엄청나게 오래 싸움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했는데 어쨌건 우리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지방소비세 5%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그날 이게 법이 통과된 날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었어요. 그때.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갖고 와야 됩니다. 지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참고를 하실 게 뭐냐면은요. 원래 지방세라는 거는요. 그 우리 재산세가 구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세원이 재산세라는 건 토지, 건물 그런 거에 부과된 세금 아닙니까? 세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세원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세금입니다. 원래 순수한 세금이죠. 그런데 왜 7대3, 6대4 국세 지방세 비중을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원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세금을 가지고 와도 그거를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모든 세원이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다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세금 붙이면은 그 세금을 뗀 데서 돈을 갖고 가라. 그러면 누구한테 돈이 다 갑니까? 서울에 다 갑니다. 서울 수도권에 다 가요. 다 갑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원이 워낙 수도권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원을 근거로 한 국세 같은 경우를 바로 지방으로 못 가지고 옵니다. 부가가치세 이게 부가가치세를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뭡니까? 주로 뭐 담배 뭐 이렇게 소비하는 데 세원 아닙니까? 어디서 소비 제일 많이 하죠? 서울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5% 떼가지고 지방의 세원에 맞게끔 수도권이 자기가 걷어들인 거 부가가치세 5% 뗀 가지고 지역별로 가라 하면은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만들 때 안에다 장치를 둔 겁니다. 서울은 100%, 경기도, 인천 이런 수도권이 200%, 나머지 시도는 300%의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그래서 비록 세원은 소비는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도한테 돈을 많이 가기 위한 장치들을 다 그 안에 넣은 겁니다. 원래 세금은 이래서는 안 돼요. 순수한 차원에서 세금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만들면 우리나라 세원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치단체 세입 구성을 보면은 뭐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세가 한 32% 차지하고요. 국고보조금, 국가에서 보조하는 게 한 21%, 교부세, 이거는 내고시 총액의 19.24% 하는 게 17.6%, 이런 순으로 세입 구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씀씀이는 보면 사회복지비가 제일 큽니다. 뭐니 해도 사회복지비 비중이 27.4%입니다. 우리 기초수급자한테 이런 관련된 비용 주는 것처럼 여기는 추세입니다. 올라가는 추세.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사회복지비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그 씀씀이를 있는데 재원의 증가 속도보다 사회복지 증가 속도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을 재량껏 쓸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지방재정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정 자립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체 예산 규모 중에 지방세, 세외 수입 이런 거는 지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돈, 그거를 자체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체 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인데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나눈 게
재정 자립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전국이 43%밖에 안 됩니다. 서울이 제일 높아요. 재정 자립도가. 그래서 서울은 항상 기재부나 국토부하고 싸웁니다. 맞다이 붙죠, 이제. 말을 안 듣고 장관들하고 막 싸우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한다. 그래 한 이유가 다 있어요. 부산에서 제일 많이 부산시하고 싸우는 지자체가 어딜 것 같습니까? 기장군이에요. 기장군이 왜 싸우느냐? 돈이 많아서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지자체는 싸우는데 부산은 45.13%. 싸우면 되겠습니까? 50%도 자체 수입이 없는데 맨 기재부 가서 손 벌려야 되는데 싸우기 힘들어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정 자주도는 뭐냐면은 지방세 세액 수입에다가 자주 재원이라고 하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이런 건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돈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긴 한데 용도가 지정이 안 된 돈입니다. 네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100원을 줬으면 100억을 주면은 100억 범위 안에서는 뭐 자기 사업 아무거나 해도 돼요. 용도가 지정된 거는 국고보조금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 자주도라는 거는.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입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재정 자주도는 1년 예산 중에 지자체가 그래도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재정 자주도는 자주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씩 높죠. 56%. 그래도 뭐 미흡합니다. 근데 이제 에피소드로 또 마시면 잠깐만 이건데 우리가 지방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나 학자분들이나 맨날 얘기합니다. 재정자립도 높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지방세나 뭐 이런 걸 높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정자립도 높여달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부세율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교부세율은 제가 옛날에 행안부 있을 때 교부세 과장도 했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19.24%입니다.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교부세법상에. 내국세 총액의 19.24%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꾸 교부세율 높여달라고 합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여달라. 교부세율도 높여달라. 두 개 다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이율 배반적입니다. 교부세율 높이면은요, 재정 자립도 뚝 떨어집니다. 재정 자립도 높이려면 교부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 규모의 교부세는 재정 자주도에는 들어가지만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지방세 세외 수입의 비중을 더 많이 걷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는 교부세 때문에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고 교부세율도 높여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 이러면은 교부세를 높여달라 하는 게 맞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재정 자주도를 높여달라 이거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부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에 모수에. 근데 재정 자립도는 교부세를 높이는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냐, 우리 자치구 다 낮죠. 다 낮은데 근데 교부세도 더 높여줘야 안 되냐.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지금은 7대3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했죠. 근데 국세와 지방세비 6대4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 저는 지방재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해봤으면 싶어요. 우리가 너무 포맷에 딱 쌓여져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간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국가가 넣는 국세가 있고요. 지방에 넣는 지방세가 있죠. 대한민국에는 그 세 가지 종류로 보면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6대4를 못 만드는 겁니다.
제가 왜 못 만든다고 그랬죠? 세원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국세의 대부분이 세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조작을 막 해야 됩니다. 조작을 하다 보니까 지방 소비세도 사실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아니 뭐 100%, 200%, 300% 가중치를 두었잖아요. 순수한 지방세가 아니에요. 그렇게 조작을 만드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지방 소비세는 엄밀한 얘기로 하면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 그럴 바에는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중간에 균형세라는 거 하나 만들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 소비세, 지방 교부세, 교부세도 다 이제 기준재정 수요 수입에 맞춰서 나눠주는 돈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넣자 이거죠. 여기에 넣으면은 앞으로 논의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6대4로 만들자 이렇게 공약을 할 게 아니고 이제 국세 3, 4, 3, 3대 4대 3으로 만듭시다. 이런 논의를 하면 훨씬 진전되기가 편해요. 균형세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그런 논의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하여튼 좀 복잡한 얘기라서 그냥 제가 화두만 던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은 잘 안 해요. 저만 하는 건데. 그래 돼야지 제대로 된 분권, 재정 분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 개요인데 뭐 보조사업 심의할 때는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자체 사업 심의도 이런 절차를 받아서 가고 하니까 이거 참고로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원래는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안에 재정투자심사제도, 보조금 사전심의, 정부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 절차,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뭐 오만 이런 잡다구리한 절차가 있어요. 사전 절차들이. 타다성조사,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뭐 투자사업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나중에 지방의회에 가시고 이러면은 이런 꼼꼼하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절차를 다 제대로 이행했느냐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빠뜨리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알고도 빠뜨릴 수도 있고 모르고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나중에 보셔야 된다. 뭐 그런 말이고요. 또 이제 지방재정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지방정부의 빚, 부채 비율 그러죠. 지방채무 뭐 다 아실 겁니다. 제로가 되면 좋은 겁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방채무가 제로, 우리 지자체 지방채무가 제로인데 정말 지방자치단체 장 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죠. 아니까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무가 0이라는 거는요, 일 안 하는 단체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그때 경남지사 하셨죠. 지사할 때, 지방의료원 없애고 기타 등등 이런 출자 출입기관 없애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공약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 지방채무 제로다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받고 뭐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예산 과정에서 기재부 올라가면요,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도 현직에 있었으니까 저는 부산시에 부산은 빚 많습니다. 빚이 너무 많은 건 또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빚이 많아가지고 예산에 무슨 사업 지원해달라고 기재부 설명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재부 간부들이 공무원들이 경남도에서 온 공무원들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우리 국가 부채 많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가도 부채 많은데 경남도는 빚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한테 돈 달라 할 게 아니고 빚 좀 내서 사업하세요 그래요. 그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빚이 많으니까 올라가면은 아이고 빚도 많고 그러니까 좀 도와줄까요? 물론 뭐 역설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제로라는 것은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0인 지자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인 지자체가 있으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다릅니까?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부채라는 거는 현재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은 지을 수는 있어요. 부담은 지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행사성 경비 이런 데 쓰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맡고 있고 SOC 사업 있잖아요. 도로 닦거나 뭐 큰 사업들 그런 거 할 때는 빚 좀 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방의회에 출마하실 분들이고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면은요 빚 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적정한 빚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재산을 굴리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집 살 때 자기 돈 많다고 아파트 살 때 전세 안 끼고 뭐 장기 모기지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저리융자. 그런 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거 좀 끼고 싼 이자니까 집을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이고 내 돈 많으니까 생돈 내고 다. 재테크로 보면은 현명함으로 보면은 그렇게 20년, 30년 모기지론 빚내서 투자를 하고 집 사는 게 훨씬 현명한 분들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돈을 다른 데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SOC 사업에는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열악하거든요. 부담 가지 않는 채무 비율이라는 게 딱 있어요. 국가에서는 행안부에서 우리나라만큼 엄격하게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실시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보고 있어요. 그게 재정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건데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씀씀이로. 그리고 위험신하고 오면 시그널을 줍니다. 국가에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위기관리단체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파산제도가 없습니다. 지방정부 파산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재정위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다 있는 거고 그거를 메꿔주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다 메꿔줍니다. 인건비하고. 구조적으로는 그렇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방정부의 빚을 제로 만드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적정한 부채는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안 돼요. 적정한 부채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지방자치를 하는 직접 뛸 분들의 머릿속에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 심의 뭐 이런 건 예산은 절차 뭐 이런 것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상호 협력을 하되 항상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견제를 해나가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현실은 여기 뭐 다들 뭐 현직도 계시고 하지만 굉장히 좀 극단적이에요. 사실은 보면 저도 뭐 지방에 있다 보면 알지만 이 밑에 우리는 원팀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다니다 보면은 그 뭐 지금은 어쨌든 부산 시내에서는 국힘 천지 아닙니까? 단체장도 국힘이고 시의원도 국힘이고 뭐 다 구의원들도 다수당이 국힘인데 뭐 행사 막 하면은 뭐 구청장하고 구의 의장하고 다 나와서 그래 마이크 잡고 그래. 아 우리 뭐 강서구의 원팀입니다. 뭐 다 좋아요 원팀. 선거 뽑을 때는 원팀이 좋은데 이게 지방자치하면서 원팀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원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고 주민들이 뽑는 겁니다. 원팀 할 때가 있죠. 할 때가 있는데 맨날 원팀 외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같은 당의 입장에서 같은 당 소속이라 해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게 지방의회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잘못한 거를 눈 감아주고 하면 그거는 선출직, 우리 주민들이 선출직 의원님들을 뽑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싸워도 안 돼요. 같이 이제. 그래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하되 균형 잡힌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조금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의정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 아닙니까? 그죠? 정보. 뭐가 있어야지 뭐 의정 활동도 캐묻든지 질의를 하든지 뭐 하고 민원도 오면은 다 뭐 집행부한테 이런 거 어떻게 갔는지 알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의원님들이 혼자서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서류제출 요구권입니다. 의정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지방자치법상에 뭐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는 게 사람들이 처음에 초선 의원님들에는 나중에 재선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적절하게.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이런 법 때문에 이거는 못 줍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의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권은 엄연한 권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은 대상은 지방의회가 아니고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기본권입니다.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법률이 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일반 사인은 이런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주지만 의원님들은 달라요. 의정 활동할 때는 서류 제출 요구는 당당한 법적 권리니까 이런 거는 분명하게 아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지방 정치 이해 뭐 이런 부분인데 에피소드 제가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요, 여기 많이 느끼시겠지만 정답은 있어요. 그 정답은 있는데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뭐 답은 뻔히 아는데 그 답을 못 찾아서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이거 저희 지역구 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은 하단녹산선이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하단녹산선이 사하고 하단에서부터 이제 강서구에는 땅은 넓지만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하단녹산선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이게 하단녹산선 이제 관련돼서 이 언론에서 뭐 물어보더라고요. 뭐 입장을. 그래서 지금 하단녹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화하는 게 좋잖아요. 하단녹산선 명지구에 땅 밑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뭐 지상으로 가는 것보다. 근데 저는 순진하게 고지것대로 정답을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은 지하가 최적 방법이긴 하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계속 정액으로 예타 조사가 또 기연이 되고 이런 완공이 자꾸 늦어지면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손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 의견이 어떤가? 그 과정을 수립해 가는 게 필요하다. 빨리 하고 싶다는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은 좀 빨리 하도록 하고, 이거 무조건 지하가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그 의견이 많으면은 지하를 하더라도 좀 이제 늦게 하더라도 하자. 이래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때 상대편 후보 이 양반은 무조건 지하하겠다. 저심도 공법 개발해서 명지 지나니까 다 지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득표로는요, 제가 마이너스 엄청 받았어요. 그때 주민들한테. 바른 소리 했다가 표에 엄청나게 감점 요인으로 제가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지하 무조건 하겠다. 뭐 땡깡을 지키고 이래 해야 되는데 뭘 뭐 쓸데없는 부연 설명이 많냐 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니, 이거 저 유튜브가 아니고, 그 다음이, 이거가. 그래도 얘기 한번 짚어보죠.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 빈번한 땅꺼짐이 시민 불안을 키웠는데 그보다 더 걱정되는 도시철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사상 하단선이 이어지는 하단선 도시철도 사업. 하단역에서 시작해 강서구 명지 신도시를 거쳐 녹산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이 11개 역사의 총 길이 13km의 도시철도망입니다. 부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강서시의 유입과 출퇴근길 보충이 큰 녹산산단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노선인데요. 현재 추진되는 부산 도시철도 신규 노선 가운데 사업 진출이 가장 빠릅니다. 여러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치고 지금은 시공사 선정 단계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겠다고 나서는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입찰은 모두 불찰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산교통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을 부산시가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입찰 방식도 이 시공사가 이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는 그런 평피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 공사 구간을 세수로 나누고 설계와 시공도 분리 입찰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하단선보다 하단 녹산선이 어떤 부분에서 더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사업 주체와 입찰 방식이 바뀐 점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하단 녹산선에도 지하화 구간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이 걸림돌입니다. 이 명지 국제신도시 안에 있는 역사 세 곳을 포함한 노선 일부가 지하철 형태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역의 땅 상태는 이 땅꺼짐이 빈발했던 사상 하단선 일대 땅보다도 훨씬 더 인작지방입니다. 이 강서를 비롯한 낙동강 하구 주변 땅은 이 부산 내륙과는 달리 이 단단한 안방은 아주 깊숙이 있고 지표면은 모래가 많은 충적지라 상당히 무릅니다. 지하 수위도 높아서 조금만 땅을 파도 물이 바로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지하수가 가득한 무인 땅에 지하 터널을 만들려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하 터널이 아닌 일반 건축 공사를 하다가도 대규모 땅꺼짐이 부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건설업계로선 난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비로는 수지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 당초 하단에서 낙동강을 건너는 구간 외에는 모두 지상 교각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명지 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교각 방식 도시철도가 도시 경관과 조망권을 해친다며 지하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뒤늦게 바뀐 건데요. 이 때문에 사업 착수도 지체되고 사업비도 3,20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공업체가 나서지 않으면서 사업 계약은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개통 목표 시기보다 이미 2년 이상 길어졌는데 이 설계 시공 분리 사업 방식 변화로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 자칫 정부의 사업 타당성 제조사 대상에까지 포함됩니다. 또 1년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은 지하화로 바꿀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하단 녹산선 일부 지하화 결정이 성상권의 교통 보충을 장기화시키진 않을지 좀 우려스럽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거 이제 끄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게 저는 깐에는 합리적, 제가 평생을 공무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그때 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저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강서가 자꾸 늦어지니까 교통이 지하철 들어오는 게. 그래서 주민들한테 선택지를 제대로 물어보자. 지하화하면 틀림없이 늦어진다.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선택이냐, 좀 늦더라도 지하화를 하고 늦게 좀 가는 게 방법이냐 물어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말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제가 선택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공사가 저것 때문에 자꾸 늦어져요. 1년, 2년, 3년. 그 안에 또 뭐 지금 현지 구청장은 또 뭐 새로운 진목역을 뭐 하나 만들 수 있다. 사업비 안에서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희망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선출직 의원이 되시든 단체장이 되시든 그런 거 할 때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의 의견만 따를 건 아니고요. 물론 국민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방향이 아니라면 설득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 하셔야지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에피소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 뭐 하여튼 뭐 님비 현상 이것도 뭐 말씀드릴 거는 많습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정치인은 참 옳은 말만 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틀린 말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런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휘둘리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직사회에 있다 보면은 저는 세월호 때 제가 행안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명칭은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저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정부 종합 장례 지원단 합동 지원단이라는 데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괄과장으로 제가 근무를 한 몇 개월 했었어요. 최초에 처음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일도 많았죠. 그때 사무실이 어디냐면은 지금 옛날에 안산에 그 경기도에 제일 큰 추모 공간이 있었어요. 공원 안에. 거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하여튼 몇백 명이 정부에서 다 파견 나와서 그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하는 역할은 지원입니다. 그냥 뭐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건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 외에 각종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를 수렴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게 역할이었어요. 정부 장례 지원단의 역할 자체가.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형, 누나, 동생 뭐 이러면서 저기 군대 가는 애들의 문제도 있고 학교의 문제도 있고 유가족들의 생활의 문제도 있고 엄청난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오면은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합니다. 유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상의해가지고 뭐 이런 건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부처에다 다 보내죠. 보내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될 것 같으면요. 당연히 되는 건 여러분들 안 찾아옵니다. 의원님들 누가 찾아옵니까? 당연히 되는 거를 왜 찾아와요? 그냥 뭐 신청만 하면 되지. 그런데 정치권을 찾아오고 선출직 의원님들을 찾아가고 별도로 부탁을 하고 이러는 거는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건의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딱 보고 가지고 오면 부채에 딱 뿌리면은요. 첫 번째 반응, 그때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부처에서 어떻게 답변 올 것 같습니까? 거의 안 된다고 하는 게 90%입니다. 답변이. 안 되는 이유는 있어요. 자기들 명확한 법규상 뭐 이런 규정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관례적으로 또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유가족분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못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오면은 저희들 부하직원들 시켜서 유가족들이 안 되는 이유를 부처의 담당 국장들이 와서 설명하게 요구를 한다.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했어요. 부처에다가 전부 다. 안 되는 이유를 직접 국장이 와서 유가족들 앞에서 설명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죠.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거의 많은 경우가 된다고 답변이 와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세월호 그때 뭐 상황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그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유가족들 앞에 나서서 그런 답변들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오기가 싫은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니까 된다고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직에 있으면서도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야, 공직이 정말 이런 거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낀 장본인인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셔야 돼요. 하여튼 민원인들이나 나중에 선출직을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처음 들어보면 다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해주고 같이 공감을 해주고 방법을 같이 찾아봐주고 설령 안 되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다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긍을 해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되실 분들, 민주당 단체장 되실 분들은 기본적인 그런 자세는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 업무관리 시스템 얘기는 좀 다른 질의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상과 현실이라는 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를 했었거든요. 행정관을 했는데 그때 만든 업무관리 시스템이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겁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인데 보고서를 우리가 처음에 결제를 받으려면 요즘도 다시 백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들어요. 맨 밑에 이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사무관이 직원이 만들어가지고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계장한테 가고 그 당시에는 과장한테, 국장한테, 뭐 차관보, 차관, 장관 이렇게 청청시야로 결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다 바꿔요. 처음에 계장님한테 가면은 이건 잘못됐다 고쳐오라 이러면 통과, 고쳐가 통과되면 과장한테 또 이러면 또 바꾸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장관님한테 최종 결재권자한테 결재 받을 때는 완성품을 가지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성품을 다 동의한 그런 완성품 정책 결정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결제해 주십시오. 거기서 뭐 장관님 최종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 고쳐라면 또 한 번 바뀌는 기회는 있지만 그게 업무관리의 루틴인데 이 업무관리 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은 전산상으로 우리 업무관리 시스템이니까 컴퓨터상으로 그런 과정들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업무관리 결제를 올리면은 그 다음 개장 단계에서는 그 칸이 있어요. 내 의견은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밑에 사람이 바꿔주잖아요. 바꿔주면은 그 버전이 본인의 개장의 의견과 버전 1.0, 2.0 자꾸 버전업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는 보면은 보죠.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구나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에피소드로 대통령님이 이렇게 결제를 최종적으로 하는데 한번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의견을 안 다른 거예요. 밑에서 결제부터 올라갔는데 전부 다 의견 나눠놓고 그냥 쭉 사인만 해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워낙 대통령님이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닌데 워낙 그 결과물을 만들어진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 과정들을 한번 눈여겨보고 싶었던 거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성찰을 하고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아무도 없이 그냥 삑 올라오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님이 아마 댓글을 그렇게 다신 것 같아요. 이 밑에 장차관님들이나 뭐 수석님들은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달아놨더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막 후다닥 거리고 그다음부터 보고서는 뭐 너무 의견 난다고 정신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2중, 3중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이상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 의견 만들려고 또 막 이런 조정을 거치고 지금은 이지원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 자체가 제가 한 5년 전에 뭐 하여튼 이 근무하고 내려왔을 때만 해도 거의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나 이런 거 통해서 할 때도 항상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상적인 내용과 현실은 어떻다. 뭐 이런 내용을 염두에 좀 두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폴 바레르라고 이제 프랑스의 사상가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철학과 소신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여기는 뭐 단체장 하실 분도 있고 하지만 어떤 지방의원이 되고자 하는가, 그리고 내가 되면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이건 벼슬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벼슬이 아니면 봉사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꼭 가져주십사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살에 못 맡기는 것은 죽은 물고기 뿐이래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기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물살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은 죽은 물고기입니다. 시류에 그냥 흘러가고 하는 역할 같으면은 출마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들은 명확한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의 순자가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이제 배를 띄우지만 또 배를 확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순탄하게 우리가 지역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지역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해서 선출직이 되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순간에 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바로 시민들이고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그런 바른 정치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요즘. 그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과연 전 윤석열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부를 뒤집어 엎었는지 여실히 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자세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났습니다. 끝났고, 오늘 지방자치와 지역정치 뭐 이런 주제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고민은 많이 했는데 집중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도 뭐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 가지고도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는데, 요 정도로 오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어쨌든 간에 6월 3일 날 정치에 나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교육을 오신 분들이니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답은 없습니다. 요 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런 마음가짐을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정치도 하시고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중한 강의를 주신 우리 변성환 진행위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10분인데요. 한 5분 정도만 쉬고 다음